독이 든 왕관, 아즈텍을 멸망시킨 스페인 탐험가의 최후, 에르난 코르테스 이야기. 제1망 야망이라는 이름의 시야 1484만 1504. 스페인 서부 엑스트레마두라 지방, 메마르고 황량한 땅이었습니다. 돌과 먼지로 뒤덮인 이 척박한 고원지대에서 1484년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에르난 코르테스. 훗날 수백만 명의 운명을 바꾸고 한 문명 전체를 지도에서 지워버릴 남자. 그러나 그가 태어난 날 그의 아버지 마르틴 코르테스는 그저 작은 영지를 가진 평범한 하급 귀족이었습니다. 이 시대의 스페인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1492년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습니다. 온 나라가 들썩였습니다. 황금과 향신료, 그리고 끝없는 영토에 대한 이야기가 선술집마다 넘쳐 흘렀습니다. 귀족 가문의 둘째, 셋째 아들들은 특히 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의 스페인에서는 장자상 속죄가 엄격했기 때문입니다. 첫째 아들이 모든 재산과 영지를 물려받으면 나머지 아들들은 칼 하나 들고 출세를 찾아 떠나야 했습니다. 에르난 코르테스도 그런 운명을 타고난 아이였습니다. 어린 시절 그는 몸이 약했습니다. 14살 때 크게 앓아 죽다 살아났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몸이 약한 만큼 머리가 비상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를 살라망카 대학에 보냈습니다. 당시 살라망카는 유럽에서 손꼽히는 명문 대학이었습니다. 코르테스는 그곳에서 라틴어와 법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는 책상 앞에 앉아 조용히 법률 문서나 뒤적이는 타입이 아니었습니다. 2년 만에 학교를 그만두고 거리를 쏘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싸움, 도박, 여자. 그는 온갖 말썽의 중심에 있었고 그럼에도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묘한 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훗날 그의 부하들이 전장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그를 따른 것도 아마 그 어린 시절부터 몸에 밴 이 마력 같은 카리스마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1504년 20살의 코르테스는 결심합니다. 신대륙으로 가겠다고. 어머니는 말렸습니다. 아버지도 말렸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 청년의 발걸음을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세비야 항구에서 배에 올랐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대서양이 펼쳐져 있었고 그 너머 어딘가에는 아직 스페인 사람이 밟지 않은 땅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그 야망이 결국 자신을 삼켜버릴 것이라는 것을. 제2막 쿠바에서의 나날, 그리고 배신 1504만 1518. 에스파뇰라 섬, 지금의 아이티와 도미니카 공화국이 있는 곳입니다. 코르테스가 처음 발을 디딘 신대륙은 그가 상상하던 황금 세계와는 달랐습니다. 모기가 들끓고 풍토병이 만연하고 원주민들과의 갈등이 끊이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법률 지식을 살려 공증인 일을 하면서 착실히 기반을 쌓았고 곧 식민지 관료들의 눈에 띄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코르테스는 쿠바 정복 원정에 참가했고 그 공로로 쿠바 총독 디에고 벨라스케스의 총애를 받게 됩니다. 토지를 하사받고 원주민 노동력도 배당받았습니다. 겉으로 보면 꽤 성공한 식민지 정착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여자 문제였습니다. 코르테스는 벨라스케스 총독의 처제 카탈리나를 유혹했습니다. 당시 가톨릭 사회에서 이런 일은 결혼으로 마무리해야 했는데 코르테스는 약혼 후 결혼을 미루다가 결국 체포되어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탈옥을 시도하다 잡히기도 하고 우여곡절 끝에 결국 결혼을 하긴 했지만 벨라스케스 총독과의 사이에는 이미 금이 가 있었습니다. 1517년 멕시코만을 탐험한 원정대가 돌아와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서쪽 어딘가에 황금으로 가득 찬 거대한 문명이 존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벨라스케스 총독은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한 원정대를 조직했고 지휘관으로 코르테스를 지명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에게 필요한 선택이었습니다. 코르테스는 능력 있고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였고 총독은 그 능력을 이용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총독은 곧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코르테스가 원정 준비를 하면 할수록 그의 영향력이 너무 커지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배 11척, 병사 500여 명, 말 16마리 대포. 이건 그냥 탐험대가 아니었습니다. 군대였습니다. 1519년 1월 벨라스케스 총독은 돌연 코르테스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순간 코르테스가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는 역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무시했습니다. 총독의 명령을 완전히 무시하고 2월 18일 새벽 사전 허락도 없이 배를 이끌고 쿠바 항구를 빠져나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복종이 아니었습니다. 반란이었습니다. 코르테스는 그 순간 법의 테두리 밖으로 스스로를 밀어낸 것입니다. 성공하면 영웅, 실패하면 반역자로 처형될 운명. 그는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제3막 배를 불태우다 1519년 봄, 멕시코 해안 베라크루스. 코르테스는 유카탄 반도를 지나 멕시코 본토 해안에 상륙했습니다. 그는 그곳에 스페인 왕 카를로스 1세의 이름으로 도시를 세웠습니다. 베라크루스, 참된 십자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총독 벨라스케스의 권위 아래가 아니라 직접 스페인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형식으로 자신을 합법화하려 했습니다. 법학을 공부한 그답게 교묘한 법률적 포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가 있었습니다. 병사들이었습니다. 500여 명의 병사들 중 상당수는 사실 벨라스케스 총독 측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코르테스를 따르는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배를 돌려 쿠바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몇몇은 실제로 도망 모의를 꾸미기도 했습니다. 코르테스는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역사에 길이 남을 결단을 내립니다. 어느 날 아침 병사들이 잠에서 깨어보니 해안에 정박해 있던 배들이 하나씩 침몰하고 있었습니다. 코르테스의 명령이었습니다. 기록에 따라서는 배를 해안으로 끌어올려 부수었다고도 하고 불을 질렀다고도 합니다. 어쨌든 결과는 같았습니다. 돌아갈 배가 없어진 것입니다. 병사들이 술렁였습니다. 분노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자 코르테스가 군대 앞에 섰습니다. 그의 말을 전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영광이 있다. 뒤에는 이제 아무것도 없다. 전진하라. 짧은 말이었지만 그 무게는 엄청났습니다. 돌아갈 길을 직접 끊어버린 지휘관. 병사들은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가서 이기거나 그 땅에서 죽거나. 이 장면은 서양 역사에서 결단의 상징으로 자주 인용됩니다. 하지만 뒤집어 생각해보면 이것은 코르테스가 자신의 부하들에게 선택권을 빼앗은 행위이기도 했습니다. 훗날 그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방식, 바로 필요하다면 상대의 선택지를 제거하는 것이 이미 여기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배가 사라진 해안을 뒤로하고 코르테스의 군대는 내륙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들이 향하는 곳은 아즈텍 제국의 수도 테노치티틀란이었습니다. 제3막 황금의 도시를 향하여 1519년 여름가을. 내륙으로 들어갈수록 놀라운 일들이 펼쳐졌습니다. 코르테스에게 커다란 행운이 하나 찾아왔습니다. 바로 말린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원래 이름은 말리날리, 원주민 귀족 가문 출신이었지만 노예로 팔려 코르테스에게 넘겨진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나우아트로 아즈텍 언어와 마야어를 모두 구사할 줄 알았습니다. 코르테스의 부하 중 마야어를 아는 스페인 신부가 있었으므로 말린체가 나우아트러를 마야어로 옮기면 신부가 다시 스페인어로 옮기는 이중 통역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언어는 곧 권력입니다. 말린체 덕분에 코르테스는 원주민들과 직접 대화할 수 있었고 그들의 정치 지형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파악한 정보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아즈텍 제국은 강력해 보였지만 그 안에는 심각한 균열이 있었습니다. 아즈텍은 주변 수십 개 부족을 정복하고 지배하면서 매년 엄청난 곡물과 함께 제사에 쓸 인신공양 제물을 강요했습니다. 억눌린 부족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듯 했지만 그들은 아즈텍의 군사력이 두려워 감히 반기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코르테스는 이 균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아즈텍에 억압받는 부족들을 찾아다니며 동맹을 맺었습니다. 특히 틀락스칼라 부족과의 동맹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치열하게 싸웠지만 결국 협상을 통해 그들을 아군으로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동맹군이 수천 명으로 불어나면서 코르테스의 원정대는 더 이상 외로운 소수 집단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519년 11월 8일 코르테스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 중 하나를 경험합니다. 안개 속에서 테노치티틀란이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스페인 병사들은 눈을 비볐습니다. 믿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시절 유럽의 도시들은 좁고 더럽고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펼쳐진 이 도시는
호수 위에 떠 있었습니다. 세 개의 거대한 제방도로가 육지와 섬 도시를 연결했고 그 사이사이로 수로가 얽혀 작은 배들이 오갔습니다. 거대한 신전 피라미드들이 하늘을 찌르고 광대한 시장에는 수만 명이 북적였습니다. 당시 테노치티틀란의 인구는 약 20만 명으로 그 시절 런던이나 세비야보다 훨씬 컸습니다. 코르테스의 부하 베르날 디아스는 훗날 회고록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꿈을 꾸는 것 같았다. 그것이 모두 현실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다. 그리고 거대한 제방도로 끝에서 아즈텍의 황제 목테수마 2세가 나타났습니다. 화려한 깃털 장식을 달고 황금으로 치장한 샌들을 신고 신하들이 그의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깔개를 깔아가며 모셨습니다. 두 문명의 지도자가 처음으로 마주선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제오막 신인가? 정복자인가? 1519년 11월 1520년 봄. 목테수마는 왜 코르테스를 공격하지 않았을까요? 이것은 역사학자들이 오랫동안 논쟁해온 질문입니다. 당시 아즈텍에는 날개 달린 뱀의 신 케찰코아틀에 관한 예언이 있었습니다. 케찰코아틀은 언젠가 동쪽에서 돌아와 왕국을 되찾을 것이라는 코르테스가 도착한 해가 마침 아즈텍 달력에서 케찰코아틀이 돌아오기로 예언된 해였습니다. 목테수마가 코르테스를 신의 사자로 여겼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물론 이것이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이미 틀락스칼라 등 강력한 동맹 부족들을 거느린 코르테스의 군사력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협상을 통해 시간을 벌려는 정치적 계산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코르테스 일행은 테노치티틀란의 궁전에 손님으로 맞아들여졌습니다. 화려한 환대였습니다. 목테수마는 황금과 카카오와 진귀한 깃털들을 선물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코르테스는 이 선물들을 보면서 오히려 욕심이 불타올랐습니다. 이 정도 선물을 쉽게 내놓는 왕이라면 그 창고에는 얼마나 많은 황금이 있을까? 코르테스가 취한 다음 수는 놀라웠습니다. 그는 목테수마를 인질로 잡은 것입니다. 멀리서 어떤 스페인 병사들이 원주민들에게 공격받아 사망한 사건을 구실로 그 책임을 물어 목테수마를 자신의 숙소로 데려와 사실상 감금했습니다. 황제를 인질로 잡아 아즈텍 전체를 장악하려는 대담한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진행되는 동안 갑자기 뒤통수를 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쿠바에서 배가 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총독 벨라스케스가 코르테스를 잡아오라는 명령과 함께 무장 병력을 보낸 것입니다. 그 숫자가 코르테스 병력의 3배였습니다. 코르테스는 또다시 대담한 선택을 합니다. 목테수마를 부하들에게 맡기고 자신은 소수 정예를 이끌고 해안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밤을 틈타 기습 공격으로 벨라스케스가 보낸 군대를 격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패배한 그 병사들을 설득해 자기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황금의 약속, 그리고 그 특유의 카리스마로 의기양양하게 테노치티틀란으로 돌아온 코르테스. 하지만 그가 없는 사이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제6막 슬픔의 밤 1520년 6월 30일 코르테스가 자리를 비운 사이 그의 부하 페드로 데 알바라도가 저지른 일이 있었습니다. 아즈텍의 중요한 종교 축제가 열렸습니다. 수천 명의 아즈텍 귀족과 전사들이 신전 광장에 모여 춤을 추고 제식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알바라도는 이것이 스페인인을 공격하기 위한 사전 집회라고 판단했습니다. 혹은 단순히 두려움에 사로잡혔거나 아니면 약탈의 기회로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알바라도의 병사들이 신전 광장을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무기도 없이 의식에 참여하던 아즈텍 귀족들을 학살했습니다. 피가 신전 광장의 돌바닥을 적셨습니다. 이 사건을 독소의 학살이라 부릅니다. 코르테스가 돌아왔을 때 테노치티틀란의 분위기는 이미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목테수마는 인질로 잡혀 있었고 귀족들과 전사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목테수마가 성벽 위에 올라 백성들에게 평정을 호소했습니다. 그러자 성난 군중이 자기들의 황제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신에게 굴복한 비겁자라고. 목테수마는 이 상처로 며칠 만에 사망했습니다. 스페인 기록은 학살당한 것이라 하고 아즈텍 기록은 스페인인들이 죽였다고 합니다. 진실은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황제가 죽고 새로운 아즈텍 지도부가 등장했습니다. 이제 협상은 없었습니다. 공격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수만 명의 아즈텍 전사들이 스페인인들이 머물던 궁전을 포위했습니다. 코르테스는 탈출을 결정했습니다.
1520년 6월 30일 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코르테스의 군대는 황금과 보물들을 잔뜩 챙겨 어둠 속에서 조심스럽게 제방도로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즈텍 파수꾼이 그들을 발견했습니다. 적이 달아난다. 순식간에 사방에서 횃불이 켜지고 북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수백 척의 카누에 탄 아즈텍 전사들이 제방도로 양쪽을 에워쌌습니다. 창과 화살이 빗발쳤습니다. 제방도로의 교각은 이미 아즈텍이 무너뜨려 놓은 상태였습니다. 스페인 병사들은 어둠 속에서 호수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갑옷과 황금을 잔뜩 짊어진 채 코르테스는 후퇴하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 밤을 역사에서는 슬픔의 밤엔 OCHTRISTE라 부릅니다. 그날 밤 스페인 병사 6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고 동맹 원주민도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황금은 대부분 호수 바닥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간신히 살아남은 코르테스는 언덕 위 나무 아래 주저앉았습니다. 그를 따랐던 병사들의 시체가 뒤에 널려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황금도, 부하도, 꿈도. 하지만 코르테스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7막 아즈텍의 최후 1520년 말 1521년 8월 슬픔의 밤에서 살아남은 코르테스는 재정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부하들의 사기를 추스렸습니다. 그리고 동맹 부족들을 다시 모았습니다. 아즈텍에 억눌렸던 부족들은 스페인이 물러갔다고 해서 아즈텍과 화해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부족이 코르테스의 깃발 아래 모여들었습니다. 이제 코르테스 측의 동맹 원주민은 수만 명에 달했습니다. 코르테스는 이번에는 전략을 바꿨습니다. 정면 돌파 대신 완전한 포위 작전을 택했습니다. 테노치티틀라는 호수 위의 섬 도시였습니다. 수로와 제방도로를 모두 장악하면 도시를 완전히 고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는 무려 배 13척을 내륙에서 만들게 했습니다. 부품을 각각 제작해 산을 넘어 호수로 가져가 조립했습니다. 이 작전에만 수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코르테스에게는 보이지 않는 강력한 아군이 있었습니다. 바로 천연두였습니다. 스페인 사람들이 신대륙에 가져온 이 바이러스는 면역이 전혀 없던 원주민들에게 재앙이었습니다. 테노치티틀란 안에서도 천연두가 퍼져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새 황제 쿠이틀라우악도 천연두로 사망했습니다. 1521년 봄, 코르테스는 총공격을 개시했습니다. 세 방향에서 동시에 배로는 호수를 장악하면서 아즈텍 전사들은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거리마다, 골목마다, 옥상마다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포위된 도시 안에서 굶주림과 역병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마실 물도 부족했습니다. 스페인군이 수로를 장악해버렸기 때문입니다. 1521년 8월 13일 마지막 아즈텍 황제 쿠아우테목이 배를 타고 탈출하려다 붙잡혔습니다. 그와 함께 테노치티틀라는 함락되었습니다. 도시는 잿더미가 되어 있었습니다. 수십만의 인구를 자랑하던 호수 위의 황금 도시는 이제 시체와 폐허만 가득했습니다. 코르테스는 그 폐허 위에 새 도시를 세우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멕시코시티입니다. 아즈텍 제국은 사라졌습니다. 300여 년의 역사를 가진 문명이 단 2년 만에 지구상에서 소멸했습니다. 코르테스는 37세였습니다. 제8막 왕관의 독 1521만 1528. 정복의 흥분이 가라앉자 코르테스는 새 땅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스페인 왕 카를로스 1세는 코르테스를 뉴스페인 지금의 멕시코의 총독으로 임명했습니다. 오악사카 후작 자기도 내렸습니다. 세상이 다 그의 것 같았습니다. 그는 멕시코시티에 화려한 궁전을 짓고 수천 명의 원주민 노동자를 부리고 거대한 농장을 경영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부터 독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코르테스의 주변으로 시기와 질투가 끌어올랐습니다. 스페인 왕실 입장에서 코르테스는 애매한 존재였습니다. 너무 강력한 신하는 언제나 위험합니다. 게다가 코르테스가 스페인 왕의 명령도 아닌 스스로의 야망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어냈다는 사실이 왕실 관료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멕시코의 왕의 눈과 귀 역할을 할 감사관들이 파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코르테스를 견제했고 그의 결정에 딴지를 걸었으며 그에 관한 온갖 불리한 보고서를 스페인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안에 문제가 또 터졌습니다. 1522년
코르테스의 본처 카탈리나가 멕시코로 건너왔습니다. 그런데 몇 달 지나지 않아 카탈리나가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심장 발작이라고 했지만 소문은 달랐습니다. 카탈리나의 목에 멍이 있었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코르테스가 아내를 죽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이 의혹은 두고두고 그를 괴롭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1524년 코르테스는 엉뚱한 원정에 나서 더 큰 화를 자초합니다. 지금의 온두라스 지역으로 원정을 갔다가 2년을 허비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그 사이 멕시코에서는 그가 죽었다는 소문이 돌았고 그의 재산을 노리는 자들이 설쳐됐습니다. 적들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왕에게 온갖 고발장을 보냈습니다. 가장 가혹한 고발은 이것이었습니다. 코르테스가 황금을 빼돌려 왕실 몫을 속였다. 그리고 아내를 살해했다. 코르테스는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1528년 스페인으로 건너갔습니다. 화려한 귀환이었습니다. 황금과 기이한 동식물, 원주민 귀족들을 데려갔습니다. 스페인 왕 앞에서 멕시코 정복의 영광을 직접 보고했습니다. 왕은 그를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자기도 확인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한 가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뉴스페인의 총독직이었습니다. 정치적 행정 권한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고 코르테스에게는 군사 지휘권만 남겨졌습니다. 달콤해 보이는 대우 뒤에 실질적인 권력 박탈이 숨어 있었습니다. 재구막 끝없는 추락 1530년 1547년 스페인에서 귀족 과부와 재혼한 코르테스는 멕시코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코르테스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행정권이 없는 군사령관에 불과했습니다. 실제 멕시코를 다스리는 부왕이 따로 있었고 코르테스와 부왕 사이의 갈등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코르테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새로운 원정에 나섰습니다. 캘리포니아 반도 탐험, 태평양 항로 개척. 하지만 이 원정들은 번번이 재앙으로 끝났습니다. 배가 폭풍에 침몰하고 병사들이 굶어 죽고 막대한 재산을 쏟아부어도 성과가 없었습니다. 아즈텍 정복 때의 기적은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1540년 코르테스는 또 한 번 스페인으로 건너갔습니다. 왕에게 직접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새로운 원정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왕의 접견은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때 세상을 발밑에 두었던 사나이가 이제 왕의 아련을 기다리며 마드리드의 여관에서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신하들은 그를 알아봐주지 않았습니다. 왕실은 바빴습니다. 코르테스의 소속 문서들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어딘가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는 한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이미 늙어 가난하고 지쳐 있습니다. 이 나라에 온 지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저를 알아주는 이가 없으니 전하는 이야기에 따르면 어느 날 코르테스가 왕의 마차를 따라가며 창문을 두드렸다고 합니다. 왕이 누구냐고 묻자 그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폐하께 멕시코를 바친 사람입니다. 그 한마디가 얼마나 쓸쓸하게 들렸을지. 제 신막 독이 든 왕관의 최후 1547년 12월 2일 1547년 12월 세비야 근처 카스티에하데라 쿠에스타라는 작은 마을. 코르테스는 그곳에서 이질로 몸져 누웠습니다. 63세였습니다. 황금은 있었습니다. 멕시코에서 가져온 재산이 아직 남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뿐이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갈망했던 명예와 권력은 손가락 사이로 모래처럼 빠져나간 지 오래였습니다. 임종 자리에는 아들들과 사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저지른 죄들을 고백하며 용서를 빌었다고 전해집니다. 원주민들에게 저지른 학살, 아내의 죽음, 수없이 자행한 배신과 폭력들. 그리고 12월 2일 코르테스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유언에는 멕시코로 돌아가 묻히고 싶다는 소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손으로 만든 도시 멕시코시티에. 하지만 그 소망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유해는 수십 년에 걸쳐 여러 번 이장되는 수모를 겪었고 한때는 무덤이 혁명군에 의해 훼손될 위험에 처해 몰래 숨겨지기도 했습니다. 멕시코 사람들에게 코르테스는 영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들의 문명을 파괴한 침략자였습니다. 오늘날 멕시코시티에는 코르테스의 동상이 없습니다. 아즈텍의 마지막 황제 쿠아우테목의 동상은 도처에 서 있지만 코르테스를 기리는 공식적인 상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는 한 제국을 멸망시켰습니다. 황금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삶은 비참하게 끝났습니다. 어쩌면 코르테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야망은 어디까지가 꿈이고 어디서부터 독이 되는가? 권력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사람이 결국 남은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진정한 승자는 과연 누구인가? 코르테스가 무너뜨린 아즈텍 문명의 후예들, 멕시코 사람들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들의 언어, 음식, 문화는 5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반면 코르테스의 이름은 동상 하나 없는 땅에서 점점 역사 속으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독이 든 왕관을 쓴 자의 최후입니다.